아버지, 저 서울대에 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장에 가야 한대요. 테이프로 붙인 합격 통지서를 들고 19살 민수는 아버지 묘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춥니다. 19년 전 아들을 잃은 강성중공업 회장 강인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된 김민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패딩 안쪽엔 아직도 어젯밤 알바 때 묻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세수는 찬물로 대충 했습니다. 치약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외삼촌 댁에서는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11월 초겨울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페달을 밟는 다리는 이미 익숙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삐걱거렸습니다.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식당까지는 20분. 저는 찬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김민수, 오늘도 왔네? 새벽 식당 주방장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 자리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엔 어젯밤부터 쌓인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번갈아 손을 때렸습니다. 손끝은 벌써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2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주방장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 설거지 좀 빨리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주방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집중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2시간 동안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저는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수고했어. 이거 아침으로 먹어. 주방장 아저씨가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먹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먹을 것입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6시 반.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정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먹으면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시험 범위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에 넣어둔 체육복 상의를 걸쳤습니다. 교실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1시간 후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야, 김민수 또 체육복이네. 반 친구 하나가 비웃듯 중얼거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폈습니다. 야, 너 맨날 체육복만 입고 다니네. 교복 없어? 다른 친구가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조용히 해. 출석 부른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집중했습니다. 졸음이 몰려와도 눈꺼풀이 무거워도 저는 고개를 세우고 칠판을 응시했습니다. 공부가 너를 살린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은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교실에 남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400원짜리 크림빵.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도 끝났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곳. 외삼촌 박기태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외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1억. 그 돈은 원래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내가 미성년자니까 내가 관리한다며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 김민수, 설거지는 했어? 외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엔 점심과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식당에서 이미 2시간을 했지만 손은 다시 뜨거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했어? 성적 떨어지면 너 여기서 못 살아. 외삼촌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폈습니다. 좁은 방, 사촌 동생 재훈이와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야, 불 좀 꺼줘. 눈부셔. 재훈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숙제 끝내야 해요. A씨, 진짜. 재훈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9시. 저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고생 많다. 편의점 사장님이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 일 좋아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20시간을 일하고 공부하고 버티는 삶.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부가 너를 살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인생을 바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식당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민수, 잠깐 교무실로 올래?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외삼촌이 학교에 뭐라고 전화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왜 웃으시는 걸까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네. 저는 영문을 몰라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너 서울대 붙었어. 수시 합격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건넨 합격 통지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꿈이 아닐까? 민수야, 우리 학교에서 10년 만이야. 내가 해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교무실에 계시던 다른 선생님들도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김민수, 정말 장하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알아. 한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반으로 돌아가자 친구들도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민수야, 진짜 대박이다. 서울대라니. 와, 김민수 진짜 천재 아니야? 평소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도 그날만큼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공부했어? 비결 좀 알려줘.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에이, 그것만으로 서울대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가 외삼촌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삼촌은 뭐라고 하실까? 축하해 주실까?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외삼촌도 기뻐하실지 모른다고. 저녁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 사촌 재훈이가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삼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저 오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요. 저는 가방에서 통지서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외삼촌은 통지서를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외숙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 서울대? 진짜? 재훈이도 게임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외삼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실까? 그리고 외삼촌은 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삼촌,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지서는 두 쪽으로 찢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야, 김민수, 정신 차려. 넌 대학 못 가.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합격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격은 무슨, 등록금은 누가 내? 생활비는? 책값은? 저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알바도 더 할게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닥쳐. 외삼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다음 주부터 공장 간다. 이미 다 얘기해놨어. 공장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사촌 재훈이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하거든. 내가 벌어야지.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촌 재훈이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관심도 없고 매일 게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대학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한다고? 삼촌, 그 돈 제 엄마 보험금 아니었나요? 제 거 아니었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외삼촌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넌 미성년자야. 법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돈은 엄마가 저 위에 남긴 거예요. 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외삼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야? 삼촌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쥐고 외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장 방 들어가. 내일부터 공장 출근 준비해. 외삼촌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2조각.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슴에 꽉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통지서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제 꿈을 다시 이어붙이듯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통지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로 붙인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아침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오늘 공장 사장 만나러 간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차에 태우고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낡은 공장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외삼촌이 차를 세웠습니다. 공장 입구엔 대성금속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 어두운 창문 너머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자. 외삼촌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더 끔찍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바닥은 검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셨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장장님, 여기 애가 제가 말씀드린 조카입니다. 외삼촌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공장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좀 말라 보이는데. 힘은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출근해. 새벽 6시까지 와. 늦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근데 삼촌이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통장은 삼촌한테 드릴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번 돈마저 외삼촌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는 길, 저는 외삼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삼촌, 정말 대학은 안 되나요? 일하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 안 될까요? 외삼촌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간 대학? 그거에서 뭐하게? 너 같은 애들은 그냥 공장 다니면서 적당히 돈 벌다가 시집이나 가면 돼. 저는 남자입니다. 아, 맞다. 넌 남자였지. 그럼 장가나 가든가. 외삼촌은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공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제 인생이 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디오를 크게 틀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오늘은 쉬어. 근데 편의점 알바는 나가야 돼. 알았지?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테이프로 붙인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꿈만 같았던 그 이름. 저는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을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단 한 번 데려가 주셨던 곳. 저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9시. 편의점 알바를 마친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묘지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초겨울 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던 대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묘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 강준호지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저 김민수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오늘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서울대 붙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채 테이프로 붙여진 종이. 저는 그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근데 저 못 가요. 삼촌이 공장 보내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하루도 안 쉬고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묘비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모르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달빛 아래 그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울었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합격 통지서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노인 옆을 지나쳐 언덕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묘, 누구 묘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제 아버지 묘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네, 강준호. 1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준호라고 했나?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서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사진도 없고요. 왜 사진이 없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버리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드셔서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는 몇 살인가? 19살입니다. 19.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오래.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한 발, 두 발. 저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누구와 사나? 외삼촌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 네. 어머니 남동생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학교는 다니나?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 이제 졸업이지만요. 졸업하면 뭘 할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에 갑니다. 공장? 네.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학은 안 가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대 붙었거든요. 서울대? 네. 근데 돈이 없어서요. 삼촌이 공장 가라고 해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노인이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노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주 잘 알았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똑똑하고 정직했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랑 닮았나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닮았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매도, 목소리까지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일 시간 있나? 내일요? 그래. 할아버지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날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구나.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공장 출근이 있는데요. 공장은 안 가도 돼.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로 와라.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성중공업 회장 강인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민수야. 네. 넌 내 손자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자라고요? 그래. 하지만 저희 아버지 성은 강씨인데 저는 김씨잖아요. 내 어머니 성을 따른 거겠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 제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것도 회장님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일 꼭 와야 한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할아버지 손자가 맞나요? 그래. 틀림없어. 노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의 온기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강성중공업 회장 강인호.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건설업계 거물,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 19년 전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비운의 아버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외아들 강준호.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재벌 손자란 말인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김민수, 일어나. 공장 가야지.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 저 오늘 공장 못 가요. 뭐? 외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못 간다니 무슨 소리야? 저 오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 중요한 약속이에요. 외삼촌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가 어제 오늘 버릇 없어진 게 아니네. 당장 나가. 저는 외삼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이제 여기 안 살 거예요. 뭐? 외삼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진짜 가족? 외삼촌이 비웃었습니다. 넌 가족 없어. 엄마 죽고 아빠도 없는 주제에. 있어요. 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외삼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어제 만났어요. 강성중공업 회장님이세요. 순간 외삼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강성중공업?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외삼촌은 명함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오늘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외삼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삼촌이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저는 외삼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네. 많이 하셨죠. 아니, 그게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넌 삼촌의 조카잖아. 외삼촌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회장님 만나면 삼촌 얘기 좀 해줘. 삼촌이 너 얼마나 잘 키웠는지. 저는 외삼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삼촌, 저 이제 가볼게요.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외삼촌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김민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오전 9시 반.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강성중공업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초라한 패딩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님.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층.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끝에는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수님이시죠?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요. 저는 여성을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어젯밤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인호 회장. 제 할아버지. 민수야. 할아버지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9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 강준호는 내 외아들이었어.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 저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19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이었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도 등을 돌렸지. 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거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너를 데리고 떠났어. 할아버지한테 연락도 끊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평생 후회야.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강씨 집안의 적통상속자야. 적통상속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어젯밤 내가 묘지에서 돌아간 후 할아버지가 급히 준비했어. 하지만 저 혈액 채취 안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작은 비닐봉지를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묘비 앞에서 올 때 떨어진 거야. 할아버지가 주어서 급히 검사를 맡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넌 내 친손자가 맞아. 강준호의 아들이고 강씨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번째 장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 강준호, 어머니 박지연, 자녀 강민수, 제 이름이 강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호적 정리는 이미 다 끝났어. 오늘부터 넌 강민수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아이가 내 손자 강민수야. 오늘부터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게. 비서실장이 저를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련님이라니.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태라는 사람 조사 좀 해봐. 민수 외삼촌이라는 사람인데 보험금 횡령 혐의가 있어. 비서실장이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학교 등록금 문제도 처리해. 서울대 합격했다며? 네, 그렇습니다.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 전부 지원하게. 기숙사도 최고 등급으로 배정하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걱정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저는 할아버지께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서울, 이제 내 무대야. 마음껏 뛰어놀아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거리, 무한한 가능성.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걸. 오후 2시,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서양 음식에 당황했지만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먹어도 돼. 네, 할아버지.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외삼촌은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보험금 횡령, 아동학대, 강제노동.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내가 받아야 할 돈도 다시 찾아올 거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아버지가 다 갚아줄 거야.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미웠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착한 건 좋지만 너무 착하면 다시 당해. 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해. 그게 세상의 이치야. 네, 할아버지.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저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옷 좀 맞춰줘.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전부. 직원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사이즈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잘 맞는 정장, 깔끔한 구두, 단정한 헤어.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민수야.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강씨 집안 도련님 같구나.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야, 2층 끝방이 내 방이야.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면 돼.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큰 침대, 책상, 옷장.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딱딱한 방바닥에서 잤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믿을 수 없어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네, 할아버지.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네. 넌 강씨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야.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많아.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할아버지가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은 푹 쉬어라. 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기초, 회사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민수 도련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오전 10시 이사회 참관, 오후 2시 법무팀 미팅, 저녁 6시 할아버님과 만찬 일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기태 씨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이요? 네.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외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강인호 회장 나와. 내 조카 돌려내. 외삼촌의 목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말리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삼촌. 제 목소리에 외삼촌이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외삼촌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야, 김민수. 아니, 강민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 살고 있어요. 외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생? 너 지금 배은망덕한 짓 하는 거 몰라? 삼촌이 너 3년 동안 키워줬잖아. 키워줬다고요? 저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삼촌은 저한테서 빼앗기만 했어요. 엄마 보험금, 제 노동력, 제 꿈. 외삼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그 대가를 묻겠죠. 법? 무슨 법?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횡령, 미성년자 학대, 강제노동. 삼촌이 한 일들이요. 그때 로비 입구로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기태 씨 맞으십니까?
외삼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보험금 횡령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민수야. 외삼촌이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야, 삼촌 좀 도와줘. 우리 가족 아니었어? 응? 저는 외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삼촌에겐 저는 그저 돈벌이 도구였죠. 민수야. 경찰이 외삼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외삼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김민수,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삼촌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삼촌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당당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니? 아니요. 근데, 그래, 쉽지 않지.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옳은 일을 하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야. 저는 할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도련님, 힘드시죠? 괜찮아요. 가족을 고발하는 건 쉽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었나 싶기도 해요.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용기 내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희망을 가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사실 박기태 씨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먼저 고발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고 계세요. 저는 비로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외숙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절대 용서 안 해.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 삼촌이 한 일은 삼촌이 책임져야 해요.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찾았을 뿐이에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외숙모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외숙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이 학교도 못 가게 생겼어. 내가 책임져.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합격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들어가도 될까?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조금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알아요. 근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지? 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그게 인간이니까.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동생을 고발해야 했지. 정말요? 그래. 회사 돈을 횡령했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었어. 가족인데, 동생인데 어떻게 고발하나 싶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법에 맡겼어.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내 미래를 빼앗은 일은 절대 용서해선 안 돼.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민수야. 저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게 엄마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외삼촌 박기태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야, 긴장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외삼촌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3년 전부터 조카 김민수의 보험금 1억 원을 횡령하고 미성년자를 학대하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외삼촌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조카를 3년간 양육했으며 보험금은 양육비로 사용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양육비라고요? 피해자는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식당 설거지, 학교, 집안일, 편의점 야간. 검사가 제 근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양육입니까? 이건 착취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증인 김민수,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까지 걸어갔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삼촌입니다. 어머니의 남동생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저는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삼촌이 관리한다며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생활비는? 제가 알바로 벌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몇 시간 잤습니까? 4시간 정도요. 공부는 언제 했습니까? 학교 쉬는 시간이랑 편의점에서 손님 없을 때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울대에 합격했군요. 네. 합격 후 피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외삼촌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에 가라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 대학 등록금 벌어야 한다면서요. 외삼촌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버렸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니까요. 검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촌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저는 외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삼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던 것도, 학교에서 무시당하면서도 참았던 것도, 꿈을 빼앗겼을 때의 절망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저는 증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 외삼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삼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외숙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민수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통장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보험금 1억 중 8천만 원이 외삼촌 가족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기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횡령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외삼촌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3년이라니. 외숙모가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재판장님은 단호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한 범죄는 중대합니다.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퇴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법정을 나서는데 외숙모가 달려왔습니다. 김민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경호원이 외숙모를 막았습니다. 저는 외숙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전 그저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외숙모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권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권리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가를 치렀어요. 3년 동안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외숙모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한 말씀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었던 사람을 법정에 세운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 꿈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민수야. 네, 할아버지.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지?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저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험금 횡령한 외삼촌 고발한 19 청년. 저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울대 입학 안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3개월 후, 저는 서울대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민수야. 뒤에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그래,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공부도 친구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회사로 올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박기태 씨가 면회를 신청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삼촌이요? 그래. 너를 만나고 싶다는구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싫으면 거절해도 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가주셨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외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외삼촌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외삼촌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은?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요. 그래. 다행이다. 외삼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삼촌이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정말 잘못했어. 외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삼촌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외삼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야. 삼촌은 그냥 욕심이 많았어. 외삼촌이 울먹였습니다. 내 어머니 보험금 보는 순간 눈이 멀었어.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재훈이 대학도 보내고 우리 식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내 거였어. 내 미래였어. 외삼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삼촌이 내 미래를 훔쳤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삼촌.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이 저한테 한 일들, 아직도 악몽에 나와요. 외삼촌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합격 통지서 찢었던 날,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근데 동시에 저도 알아요. 저는 외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삼촌도 한때는 저를 아꼈다는 거. 외삼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삼촌이 저 업어주고 놀이터 데려가 주던 거 기억해요. 외삼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외삼촌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요. 고맙다, 민수야. 외삼촌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마주했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강해. 외삼촌이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았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삼촌, 건강하세요. 너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외삼촌도 내려놓았습니다. 외삼촌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 재단 설립 회의가 있어. 재단이요? 그래.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응. 가난한 학생들 돕는 거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민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리고 새로운 내일로. 1년 후, 저는 강성빌딩 20층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장학재단.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민수 이사님, 오늘 장학생 면접 준비 완료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0명의 지원자,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
첫 번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18살 여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현재 편의점과 식당에서 알바 중. 성적은 전교 3등. 저와 너무 닮았습니다. 수진 씨, 꿈이 뭐예요? 간호사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못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되면 엄마를 직접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꿈은 꼭 이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줄게요.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장실에 계셨습니다. 민수야, 면접은 어땠니? 다들 훌륭한 학생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전원 선발하자. 네. 20명 다 뽑아. 하지만 예산이.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더 지원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덕분에 할아버지도 행복해. 저도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만나고 대학도 들어가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묘비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단이에요. 가난한 학생들 돕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재단 소개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워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줘서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조금 전부터.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너도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어? 그래. 1년에 한 번은 꼭 와. 할아버지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아빠 자랑스럽지?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우리는 함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집처럼 느껴집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합격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종이.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이 종이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저는 통지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연장학재단 발전 계획.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장학생 100명으로 확대. 2.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3.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꿈은 계속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란 뭘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강민수 학생.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도움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요. 교수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학생들도 따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멋있어. 고마워. 진짜 존경해.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다음 달에 재단 발표회 있지? 네. 첫 장학생 수여식이요. 떨리니? 조금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수의 새 출발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과거의 저를 구하지 못했지만 미래의 누군가는 구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